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발에 신은 신발, 책상 위에 올려둔 가방, 그리고 손에 쥔 스마트폰. 상상해보세요. 이 중에서 중국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스마트폰 속 배터리, 회로, 히토류. 오늘 아침 먹은 김치에 들어간 마늘, 라면 스프, 냉장고 속 플라스틱 용기, 심지어 포장지까지. 만약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사라진다면 우리 일상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SNS에서는 중국 욕이 넘쳐납니다. 불매운동, 탈중국, 결별선언, 말은 쉽죠. 감정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을 뺀다는 건 숨 쉬면서 산소를 거부하겠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의 늪에 허리까지 잠겨 있습니다. 싫어도 불편해도 인정하기 싫어도 한국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중국을 미워하면서도 절대로 등을 돌릴 수 없는지, 왜 탈중국이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지,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을 숫자와 구조로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경제와 중국의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민낯을 함께 보시죠. 우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품질 떨어지는 짝퉁 정도로만 떠올릴 텐데요. 그런데 그건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체감하실 겁니다. 이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흔드는 속도와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가격은 국내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데 품질은 예전 중국산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 의료용품까지 안 파는 게 없고,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들에겐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공장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업체들이 반값 공세로 단기간에 밀어내고 있고, 한국 기초제조업의 뿌리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뽑혀나가고 있죠.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이 상황에서 가성비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바로 이 지점을 중국이 정확히 파고듭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부라는 위치를 활용해 압도적인 물량으로 경쟁국들의 산업 기반을 서서히 잠식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요소수 몇 통이 없어서 전국 화물차가 멈춰 설 뻔했고 물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물류의 혈관이 한순간에 막힌다는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태는 왜 터졌을까요? 중국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잠깐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품목, 단 한 번의 조치였는데 세계 경제 상위권 국가인 한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고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코발트, 흑연 같은 광물 자원의 약 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밤새워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어 팔아도 그 원재료 값의 대부분은 결국 중국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가정을 하나 해볼까요? 중국이 어느 날 흑연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순간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런 광물 자원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필요할 때마다 그 칼을 꺼내들며 압박해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등을 돌리고 싶어도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연료통을 그들이 쥐고 있으니 마냥 등을 질 수 없는 처지인 겁니다. 수출 구조를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고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간 나라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비중이 늘어나면서 숫자는 조금 달라졌지만 중국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바로 반응하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지은 해외 공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안에도 있고 우시에도 있습니다. 거대한 생산기지가 중국 땅 위에 서 있다는 뜻이죠. 미국은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손을 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외줄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줄이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만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공백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일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 자국 기업들일 겁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이미 대체할 수 있는 자국 기업들을 키워놓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빠져나간 공간에서 이들은 시장을 독점하며 기술과 생산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건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스스로 내려놓고 중국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당장의 매출 손실을 넘어 몇 년 뒤 글로벌 시장에서 더 강력해진 경쟁자를 직접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과 자본 흐름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게임,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들 뒤를 한 번만 들여다보면 중국 자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텐센트 같은 중국의 거대 자본은 한국의 유망한 게임 개발사와 스타트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문화 콘텐츠 영역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 과정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제품 PPL이 등장하고 중국 시장을 의식한 설정이나 시나리오 수정이 이루어지는 일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조차 중국 자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 흐름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제주도 땅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 소유로 넘어갔다는 뉴스.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서울 강남이나 마포 같은 핵심 지역에서도 중국인들이 현금을 들고 와 쇼핑하듯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분명한 긴장이 존재하는 이웃나라의 자본이 우리 내수시장 깊숙이 들어온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 속에 중국 자본이 흐르고 있다는 건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레버를 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는 정말 무적일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 거품은 터지기 직전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눈에 띄게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초고속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덮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은 둘 다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 제품을 사줄 시장이 줄어들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중국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죠. 결국 중국의 위기조차 우리에게는 양날의 검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잘 돼도 부담이고 흔들려도 타격을 받는 이 불편한 경제적 동행,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중국과 맺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보죠. 당장 중국과 국교를 끊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면 속은 시원할 겁니다. 박수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떨까요? 일자리는 사라지고 물가는 치솟고 기업들은 연쇄 도산에 들어갑니다. 통쾌한 말 한마디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잔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불편하다고 해서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준비 없이 급격하게 손을 떼는 선택을 한다면 그 충격은 중국보다 우리 경제에 먼저 더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일자리와 물가, 기업 생존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탈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의 성장과 침체가 동시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단절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위험을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리스크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원칙처럼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인도,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으로 의도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요소수 사태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고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핵심 자원만큼은 반드시 여러 갈래의 수입선을 확보해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중국이 공급을 조절하거나 압박에 나설 때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숨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손을 잡게 만드는 것,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이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중국을 향한 감정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도 적지 않죠. 그러나 경제를 움직이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가는 자존심으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선택으로 버텨야 합니다. 감정은 개인의 영역에 두되 국가 전략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저 거대한 14억 인구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기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맞서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으로 거리를 두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활용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싫어할수록 더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더 치밀하게 계산해 이익만 남기는 전략 말입니다. 덩치 큰 이웃 곁에서 수천 년을 살아남아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감정적인 거부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선택. 어쩌면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이고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